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우리가 또 빡시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 향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1 때만 배운 적이 있어. 뭐냐 그러면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운 적도 있어.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3학년 1학기 때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배운 적이 있어.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망매가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제망매가 들어간 학교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중3이든 고1이든 출판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번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향가는 제망매가는 향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향가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작품이 몇 작품이 있어. 제망매가는 기본인데다가 그러면 그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향가의 특징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정리했던 겁니다. 자, 향가는 신라 노래라고, 아까 신라의 노래라고, 신라시대 노래라고 할게요. 아까 줄은 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라시대 노래고, 자, 주요 작가층은 주요 작가층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적겠지만 주요 작가층은 귀족이나 화랑과 승려가 많은 승려, 귀족이 많겠죠. 자, 그럼 화랑과 승려니까 약간 불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자, 두 번째, 이 주제의식을 보게 되면 화랑이니까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가 많아요. 화랑 예찬. 그리고 승려들이 많기 때문에 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국정원 전부 다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적 내용이 많아요. 불교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이제 향가의 주제의식이 되겠죠.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세 번째죠. 형식이죠. 자, 이 형식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어요. 4구체, 두 번째 8구체, 세 번째 10구체 향가가 되는데, 4구체는 뭐 4줄로 된 시, 8구체는 8줄로 된 시, 그리고 19체는 10줄로 된 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요, 물론 4구체에 우리는 대표적 작품에 소동료가 있겠죠. 그죠? 소동료가 있고, 8구체의 대표적인 작품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처용가가 있을 테고요. 그죠? 나머지는 거의 다 19체입니다. 그러니까 19체는 10줄로 되어 있어. 10줄로 되어 있는데, 자, 요 19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게 많아요. 19체는 가장 우리가 19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내가라고 해. 사내가라고도 합니다. 사내가라고 합니다. 별칭이 따로 있어. 사내가. 그러니까 19체만 따로 사내. 이따가 좀 이따가 하고 이거 쓰고 나서 칸을 좀 봐야 되니까. 자, 다음에 니은은 19체의 향가는 좀 길게 쓸까? 좀 칸을 봐. 우선 쓰기 전에 칸을 봐. 사내가를 하고 아까 줄친 것처럼 가장 정형화된 형식이에요. 정형화된 형식 또는 가장 발전된 형식이라고 하게 돼요. 어떤 책은. 그래서 가장 발전된 형식. 자, 뭐 비슷한 내용인데 발전된 형식. 요걸 밑에 아래쪽에 써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이따가 쓸 때는. 자, 다음에 공간이 좀 애매한데 디귿과 리을은 서로 같이 쓸 수밖에 없어. 자, 얘는요 3단 구성입니다. 3단 구성이에요. 아까 말했던 442, 즉 4줄 2줄로 묶어서 3단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체는요 마지막 9째 구 19구에는 낙구로 시작돼요. 9구에는 낙구로 시작됩니다. 낙구, 바로 감탄사죠. 낙구는 감탄사입니다. 아로 시작된다는 거죠. 낙구로 시작돼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요 3단 구성과 낙구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너희 학교는 미리 배웠어. 가사를 한번 배웠잖아. 원래 가사는 고2 때 배우는 작품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미리 학교에서 2학기 기말 때부터 가사 작품을 다 설명해 줬어. 심지어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가사도 했었죠. 선상탄. 그죠? 그럴 정도로 가사를 다 배운 상태야. 그러니까 좀 말하기 좀 편한데, 자, 이 3단 구성 442과 9구 낙구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시조 있죠, 시조나 가사에 영향을 줍니다. 요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시조 중에서 마지막 종장에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령 가느라 그 어즈버 또는 아해야 정자수 왔다 하야라 할 때 아해야나 어즈버가 시조 종장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일종의 그것도 감탄사야. 그럼 그 감탄사 어디서 영향받았겠니? 바로 신라 향가의 영향이라고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가사 제일 끝에도 어즈버로 끝난다면 이거 신라 향가구나.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시조든 가사든 뭔가 감탄사로 시작된다면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 시험 문제 신라 향가의 영향의 흔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많다고 시험 문제에. 그럼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바로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은 얘도요 특징이 있어. 특징이 배경설화가 존재합니다. 배경설화가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했던 구지가, 황조가, 아까 공부했던 정업사, 오늘 지금 공부할 향가 전부 다 배경설화가 다 있어. 배경설화가 있는 거야. 이거는 고대 가위와 공통점이죠. 고대 가위도 그랬잖아. 자, 근데 다섯 번째, 자 수록문은 이거는 다섯 번째가, 자 이거는 그러면 무슨 글자로 기록되었을까? 표기. 자, 표기는 아마 제 막내가 배웠을 때 기억날 거야. 얘는 독특한 글자로 표기되어 있죠. 그게 무슨 글자니? 무슨 글자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두 번이나 배웠어. 중3 때 시험 보기 들어갔었는데 이거 무슨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그랬니? 기억나니? 아마 가물가물할 거야. 좋아,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지금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자 향찰로 표기되어 있어. 향찰로. 향찰은요 간단히 말할 때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표기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한자 아닙니까? 한자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표기한 게 향찰이지. 그렇다고 해서 한자가 아니라 한자를 하면 안 돼. 한자랑 향찰은 다르잖아. 다릅니다. 다른 자랑 하는 거 달라요. 자, 그 예를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 칠판적으로. 요거는 이제 필요할 건 없어.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향찰에 대한 요즘 시험 문제에서 향찰을 가지고 향차에 대해서 뜻을 풀이하는 그렇게 문제 내지는 않아. 내지 않지만 그래도 향찰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참고로 이건 틀리지 마라. 우리가 보통 한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라 부르니? 외산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얘는 뭐니? 한자죠. 얘들은 뭐니? 얘는 한자어죠. 얘는 고유어라 그러고 얘를 한자어라 그러고. 그죠? 명칭은. 그런데 자, 한자어지만 매산하면 이 매는 고유어고 얘는 뭐니? 얘는 뜻이야, 뜻. 이 산은 뭔데? 이 음이야. 소리, 그러면 얘를 읽을 때는 산이라고 읽지만 뜻은 바로 매라는 거야. 매는 우리나라 순수 고유어잖아.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얘는 바다해잖아. 바다해. 그러면 뜻은
읽을 때는 해라고 읽지만 뜻은 바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렇게 우리는 뜻과 음으로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이게 우리는 얘는 한자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날에 21세기 우리 한자는요 읽을 때는 다 음으로 읽잖아. 음으로. 이걸 뭐 해산 우리 이렇게 읽어내잖아. 근데 신라인들은 머리를 잘 썼어. 이렇게 음으로 읽을 때가 있고 뜻으로 읽을 때도 있고 음으로 읽을 때 있고 두 가지 다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좀 복잡죠. 그러니까 그 원칙을 알면 쉽겠지만 원칙을 알기 전까지 되게 복잡한 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우리 우리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 이건 필기가 어디다 그랬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해봅시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 우리나라 말이죠. 이건 신라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냥 신라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는 이걸 중국어로 하면 한자로 하면 뭐가 되겠냐? 오아이니잖아. 그래서 뭐 오아이니 아이니 이게 오아이니죠. 오아이니. 우리나라 오수를 볼까? 오수를 보면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인데 중국 오수는 다르죠. 이게 나아자고 이게 사랑애자입니다.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죠. 영어랑 같은 순서야. 이 말은 나는 사랑해 너를 이게 여가 너였잖아 한자. 이 우리 순서 바뀌어버렸죠. 순서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고민에 빠진 거야. 이건 우리 영어랑 똑같아. I love you잖아. 그러니까 중국 어순과 영어 어순은 동일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표현하는데 좀 더 편할 거야. 걔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어순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SOP잖아.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영어를 배우기가 좀 어려운 글자일 수는 있어. 자, 근데 신라인들 고민에 빠진 거야. 이상하다. 우리가 중국 글자 수입해 왔는데 우리는 어순이 달라. 한자를 쓰긴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순과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어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바꾸면 돼. 그래서요 이걸 요거 두 줄 썼니 근데? 썼니? 이거 썼니? 이거 좀 줄게. 줄도 되겠지?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죠? 이건 중국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신라인들은 그래 수입해왔어 바꾸자 어순을 바꿀게 이렇게 나아자를 쓰고 그 다음에 너여자로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 되겠지 뭐.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나아자야 얘는 너여자야 얘는 사랑 애자야.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우리나라 순서처럼 뭐가 되겠니? 주어 그리고 목적어 서술어가 됐네. 이게 이제 신라인들이죠. 이게 신라야 됐잖아. 그 두 번째 문제가 있어. 이렇게 순서 바꾸면 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게 이렇게 조사, 는, 를, 어미, 해 이게 있잖아. 중국은 조사와 어미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만 너만 사랑해, 나도 너도 사랑해 이렇게 조사와 어미에 따른 뜻이 확 바뀌잖아. 또 사랑해, 사랑할까, 사랑하니, 사랑함으로 바뀌어. 근데 중국은 어수를 통해서 뜻을 하고 다른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 변화를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사, 이런 어미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조사와 어미를 문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이걸 형식 형태소라 그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골치 아파. 그러니까 신라인들 고민에 빠진 거야. 왜냐면 중국 글자는 는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없어. 르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어디 있어? 목적으로 르를 들는 그런 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나를 썼지만 나는이 있겠죠. 그럼 는은 여기다가 뭐 20은자를 쓰면 20은자를 써가지고 막 이게 예를 들면 20은자를 찾는 거야. 다음에 너를 한자가 없어. 그럼 막 만들어. 예를 들면 그냥 만들어. 이 뭔데요? 외계인을 뭐 이렇게 만들어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야 돼. 직접 창작해서. 다음에 해
해는 이게 아까 했던 바다 해자가 있겠죠. 그럼 바다 해자를 쓰면 되지. 이 바다 해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람이나 이 한자를 봤을 때 하면 이렇게 읽었을 거야. 아은 여를 애해라고 읽었겠지. 근데 신라인들 그렇게 읽지 않았어. 신라인들은 한자의 뜻과 음을 구분하며 읽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 읽니? 얘는 나라고 읽어. 그 얘는 뭐야? 뜻으로 읽겠죠. 나. 얘도 수문이 아니라 음으로 읽겠죠. 나은.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니? 이렇게 뜻으로 읽었죠. 뜻을. 그리고 외견이 아니라 음으로 읽었겠죠. 그러면 읽을 때는 아은 여른이 아니라 신라인들은 나는 너를 라고 읽었겠죠. 다음에 얘도 뭐니? 사랑 또 뜻으로 읽었겠죠. 해 얘를 음으로 읽었겠죠. 그런데 이 글자는 오늘날에는 21세기 한국 사람이라면 또는 중국 사람이라면 아은 여를 애해라고 읽어야 되겠지만 신라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나를 너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의 뜻과 음을 동시에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봤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왜? 이런 개념 자체 몰랐거든.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냥 한자가 쭉 나와있을 때 그대로 읽어보니까 나는 숨었다 너를 외계인을 사랑하고 바다처럼 이렇게 막 지맘대로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 양주동 박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숨어서 너를 외계인처럼 사랑해 바다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 고민하다가 이게 이 한자는 이렇게 읽고 이 한자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를 발표해요. 이게 양주동 박사야.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대 양주동 박사가 서동요 4주를 해석하는데 17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딱 제공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그 후배 학자들이 급속도로 시간을 이제 발전할 수 있어서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향가 해석은 양주동 박사라는 사람의 해석이 주요해. 근데 양주동 박사랑 그의 밑에 제자인 김한진 해석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도 양주동 박사 해석과 김한진 박사 해석이 둘 다 나오는 책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또 선별해서 나오는 책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 그래서 해석이 좀 달라. 그래서 향가 해석은요 보기를 제시해 주기 전까지는 해석이 2-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제가 하는 해석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양주동 박사 해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가끔씩 김한진 해석도 나올 때가 있어. 그건 둘 다 그 작품이 그 작품은 따로 있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이렇게 창작한 한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제 중국 한자가 다르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신 시험 문제 그런 말이 나와.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요 향가는 중국 한자로 표기했다 이러면 틀린 거야. 비록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한 건 맞지만 우리가 쓰니까 창작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이걸 향찰을 기록이 있다고 그래야 돼. 이 향찰이 일본에 넘어가서 히라가나가 된 거야. 그래서 가타카나,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은 신라 향찰과 이두, 고려 때 이두 이 2개의 문자 체제를 받아들여서 지들이 만든 거야. 백제 시대 글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본어는 바로 신라와 백제의 어의 기호를 두는 거야. 이게 우리의 국뽕이 아니라 걔를 그렇게 발표해. 학자들은.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고 있는 거지. 아니 애써 안 믿으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문화는 거의 99%가 다 이때 다 넘어간 거야. 글자마저도. 자, 그래서 얘는 표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표기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거는 내신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보통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한자라고 꼬시지만 한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 마지막 6번. 자, 그리고 얘는요 수록 문헌. 비록 수록 문헌입니다. 문헌인데 얘는 삼국유사 14수. 우리가 노래를 어떤 노래 있죠. 노래를 우리가 한 수, 두 수, 세 수라 그래. 단위가. 그리고 균여전이라는 작품의
11수, 그러니까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참고로 CF 3대목이라는 게 있어요. 3대목은 100여 수 정도가 돼. 100편 정도가 100여 수 정도가 되는데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래서 만약에 3대목이라는 책이 발견되면은 그 당시 우리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3대목이 빨리 발견돼야 돼. 3대목은 이게 3대목이 있다는 얘기는 전해와. 삼국유사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3대목은 아직 우리나라에 지금 발견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3대목이 발견된다면 향가가 100여 편이 담겨 있어. 그러면 그 당시 고대 문화를 아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일본이 맨날 주장하는 신라는 일본의 속국이었다. 그딴 소리 안 하게 될 거야. 어디다가 비교를 해. 신라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고 그 당시 일본은 아주 후진국이었는데 어디다가 우리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 근데 걔는 끝까지 웃기고 있잖아. 그래서 일본 모든 교과서에는 다 반대로 기록돼 있죠. 우리 일본이 신라에 영향을 줬다. 백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교과서에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 완전 왜곡이 심해. 일본 교과서는 1페이지에서부터 고대 문화상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걔네들은. 그건 알면서도 고쳤지. 알면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결정적 근거가 3대목이에요. 3대목 책이 전해지지 않아. 근데 옛날에 이거는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서울 동경대학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서울 제국대학이 바로 서울대였잖아. 전신이었잖아. 그때 우리의 역사학자의 스승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역사학자 스승이 이모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제자겠죠. 제자가 우리나라 역사를 만든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서울대인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역사는 그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제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각 대학에 다 교수로 돼 있겠죠. 근데 그 우두머리 이모라는 사람이 스승이 일본 사람인데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 때 걔를 직접 동경에 데려가가지고 야 누구야 너는 조선 사람이잖아. 내가 조선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걸 보여줄게 해가지고 그 일본 경시청 지하실에 그 당시에 수탈에 간 많은 문헌을 다 보여준 거야. 이게 너희들 원래 역사야. 근데 나도 참 미안하다고 생각하다마는 어쩔 수 없다. 너희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가 나중에 네가 힘이 생기거든 이 문헌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양심적인 그 일본 스승이었죠. 근데 그 속에 3대목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진짜 귀중한 문화를 다 그때 수탈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 이거 말고 더 좋은 책도 많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걸 안 내놓고 있어. 왜 그거 내놓는 순간 일본의 모든 역사가 다 거짓이라고 다 판명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안 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그 양심 있는 그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귀중한 책이다. 근데 이 책은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수업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절대 없어. 다 시험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신 수업에서. 자, 이렇게 필기했으면 좋겠다. 필기 다 하셨니? 다 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 다시 돌려서. 아이고 이렇게 바쁘다 이렇게. 자, 또 얘기합니다. 고전 문화는요 장르별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대 가요랑 이번 시간에 향가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 작품을 보도록 하죠. 향가 첫 번째. 쭉쭉 넘어가자. 문제는 챕터를 끝나면 한 건을 풀어준다고 그랬어. 안민가. 자, 이 안민가는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 아니고 이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에요. 왜? 아주 독특한 향가예요. 보통 향가를 한다면 그럼 중학교 때 고1 때 배웠어. 제망대가처럼 딱 19체 향가, 딱 가장 정형화된 향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안민가는 향가 중에서 약간 또라이 향가예요. 얘는
자 우선 봅시다. 몇 줄인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이지. 몇 구치 한가요? 그러면 공부 없이 10줄이니까 19치 한 가지. 맞죠? 자 그럼 19치 한가 특징 우리가 기억나니? 자 19체 현가의 특징 기억나? 3단 구성. 근데 얘는 3단 구성이 좀 애매해. 근데 무엇보다 이거 봐요. 아으 봐봐. 아으 낙구가 있잖아. 낙구. 구구에 낙구 있다고 했잖아. 요것은 일반적 19체 현가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 근데 내용이 독특하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선 우리 교재에도 이거 현대어플이 옆에 있죠. 현대어플이가 있는데 내가 넣어놨나? 아이고 현대어플을 안 넣어놨구나. 자 그러면 같이 해석을 좀 필기해야 되겠네요. 향가는 특히 이게 향찰식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글자가 좀 글이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안민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구는 업이요. 즉 임금은 어버이다. 이거 좀 크게 할게요. 해석하기 좀 편하게, 필력이 좀 편하게끔 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구는 업이요. 구는 업이요. 구는 압이요. 어버이요. 압이요. 압이요. 그러니까 어버이가 압이. 압이 아빠. 그럼 구는 아버지다. 그러면 임금은 압이요. 임금은 아버지. 아버지요. 신하는 도샤살. 도샤살 즉 사랑하실 어미요. 하실 어이요. 어머니. 즉 결국 뭐니?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다 이 말이야. 민은 뭐니? 백성이잖아. 백성은 뭐니? 얼한은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라고 하실 때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 세 줄은요. 자 보자. 그러면 임금과 신하 백성을 가족으로 비유했어. 임금 신하 백성을 가족으로 비유했잖아. 그러니까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자 했죠. 그리고 수사법은 A는 B, A는 B, A는 B니까 은유법이잖아. 임금은 업이다. 은유법. 그리고 뭐뭐 하실 때, 뭐뭐 한다면이란 뜻이니까 해석하면 한다면이란 뜻이니까 가정법도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네. 그죠? 그러니까 그는 업이여 신은 사랑하시는 어머니고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죠. 자 민은 자 백성이 도샬 알고다. 도샬. 자 도샬은 얘는 사랑이라는 뜻이야. 사랑. 다샬. 우리가 그 고중문학 공부하다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꽤 많아. 예를 들면 사랑도 사랑이고 생각하다 이것도 사랑이야 그 당시에는. 다음에 괴다 이거 턱을 괴다 이 괴다도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다살 이것도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친구 중에 혹시 이런 친구 있니? 이런 여학생 중에 이다솜, 다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을 겁니다. 가끔씩 다솜 이 다솜이 15세기 때 다삼이야. 다삼이 그 전에 다살이야. 그래서 다솜이 된 거야. 이게 요게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혹시 친구 중에 김다솜, 이다솜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고어야.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민이 사랑을 알 것이다 이 말이야. 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 사랑은 결국은 임금이 백성을 통치하는 기본 이념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죠? 그래서 자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이념입니다. 여기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이념이 되겠죠. 백성을 사랑한다 이 말이야.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야. 그 다음 보세요. 꿈을 쓰다의 살촌 물생. 그게 이제 외교가 나오기 시작하죠.
꿈을 쓰다의 살손물생.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하면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물생은 뭐냐면 백성 이 말이야.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 이 말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사는 인생, 그러니까 꾸물꾸물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그런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 또는 이거 말은 순응하는 백성, 어린아이처럼 착하게 순응하는 백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꿈을 사이 살선,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 이를 먹여 다스려. 이를 먹이 다스라. 이를 먹여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이를 먹여 다스려. 이를 먹여 다스려라. 잘 먹여 다스리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거의 외래어입니다. 근데 참 참고로 그 얘기 안 했네. 향가는 있잖아. 향가는 제망매가나 한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해석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왜냐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옳은 해석은요,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요, 다 그 밑에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은 해석 안 해주죠. 어차피 내신 시험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해석 기본을 해야 되니까. 학교 내신 시험은 해석 안 해주지만 모의고사나 대학 수능 같은 경우는요, 너무 어려워도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을 다 해줍니다. 밑에다가 뜻을 다 풀이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건 없어. 내신 때만 그때 공부하시면 돼. 해석은.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 한가가 좀 어려워. 그다음 보겠습니다. 있다 할 발이고 어디 갈다 할 때. 요거는요, 원래 이거는 따옴표를 원래 치면 좋아. 있다 할. 요거는 이렇게 큰 따옴표. 있다 할 발이고 어디, 이건 인용이라고 하면 돼요. 어떤 대화야, 인용. 이건 뭐냐면,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라 할 때,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말. 자,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 할 때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법이고, 인용법이 사용했잖아. 큰 따옴표를 해서 인용법이고, 또 어딜 가겠느냐라고 의문형이죠. 그 말은 뭐야? 어딜 갈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서리법이 사용했죠. 인용법, 서리법이죠.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임금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나쁜 말입니다. 임금 입장에서는. 자, 백성들이 아유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어 라고 한다면 나라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게 되잖아. 아니 백성들이 말이야, 아유 나 이 땅 못 사겠는데 딴 데 갈 거야 이러면 나라가 완전 개판치겠지만, 아유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나라가 잘 되어간다는 뜻을 의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라 디니지 알고다, 즉 나라가 잘 유지될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 디지다는 것은 나라가 잘 유지됨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유지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서 나라를 잘 유지해라 이런 뜻이야. 아우. 자, 아우 볼게요. 아우. 이거 조금 여기 여기다 필기하셨니? 내려올게.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어려운 고전문학 한 바퀴 돈다 그랬어. 그래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어, 고전문학. 하지만 한 바퀴는 꼭 돌아가야 돼. 그래, 이런 나중 되면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동의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아우는요, 자 밑에 뺐습니다. 이거 낙구입니다. 즉 감탄사죠. 아까 했었지만, 자 세조간에 적어볼게요 미리. 자, 낙구는 19채 향가만이 가진 특징이야. 19채 향가의 특징이야.
19체 향가의 특징이고, 두 번째, 낙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조나 가사에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줍니다. 근데 특히 시조 가사 공부할 때 어즈버 또는 아해야 이거 아래하다 아해야 요렇게 나오면 이거 향가의 영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조에서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는 거 하느라 아해야 정자수 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시조에서. 그러면 이거 신라 향가에게 영향을 받았구나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자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아으라는 건 감탄사 아라잖아. 이거 뭐니? 어떤 화자의 시상이 집약되는 거. 시상이 집약되는 집약. 딱 감정이 딱 모아진다는 거죠. 그죠? 시상 집약. 감정 모아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군다이. 왠지 일본말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일본말 같지 않니? 이 말은 군다이는 뭐뭐답게. 그러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은 이 말이야. 나라가 태평하나이다. 나라가 태평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은 나라가 태평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아까 임금답게가 뭔데? 아버지처럼 행태하고, 신하는 뭐니? 어머니처럼 행사하고,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행사하는데 임금이 사람으로 다스리고 잘 먹이면 백성들이 내 이단을 버리고 어디 가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라가 편안해진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두 줄을 정리하자면 이거 무슨 말이니? 자 임금, 백성, 신하가 각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각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거야. 임금은 임금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하란 말이야. 이것을 이걸 좀 어려운 말 좀 써볼게. 이게 유교잖아. 이 불교는 유교야. 유교주의야. 얘들아, 불교는 유교가 뭐니? 유학이잖아. 성리학이잖아. 유교의 기본 도리가 뭐냐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나라를 잘 이끌고 백성을 잘 먹여 살리는 게 유교의 기본 교리야. 그래서 충효 예절을 강조하는 거야 유교는. 그러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뭐 해야 되겠니? 내가 출세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출세. 그래서 유교는 빨리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이 얘기야. 이게 유교주의란 말입니다. 유교주의는 물론 유교는 조선시대 때 많이 했었지만 얘는 신라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유교가 공자는 옛날 춘추전국 시대잖아. 그러니까 원래 시기상 말하면 신라 그때 그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유교인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입한 건 고려 말이긴 하지만 근데 신라 때도 조금씩이지만 이런 유교 사상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유교 중에서 특히 각자 하늘이 주신 명대로 역할대로 살아라. 이걸 유교의 정명사상이라고 해요. 정명사상. 정명 뭐냐면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라. 정명. 그럼 정해진 운명이 뭔데? 각자 역할 충실하라고. 백성은 백성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이게 정명이야.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생활하고 백성은 백성답게 생활해라. 정명사상이죠. 그러면 봐봐. 얘는 그러면 얘를 요거 필기하셨죠? 요거 필기하셨죠? 그럼 요건 빈 옆에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안민가의 배경 사상을 보게 되면 가족의 중에 가족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죠. 가족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죠. 다음에 애민 사상이 들어가 있죠. 애민 사상,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정명 사상이 들어가 있죠. 정명 사상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라 이 말이야. 다음에 민본주의 사상이야. 민본주의 사상. 백성이 중심이다라는 민본주의 사상이 되겠죠? 그죠? 백성이 근본이다 이 말이야. 이런 사상이 이 배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야. 그럼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고? 불교가 아니잖아. 유교잖아. 이렇게 어딨냐고. 신라 노래 중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자 보세요. 19체 향가는 12개가 당연한 거죠. 자 의가 뭐냐면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향가. 중요하죠. 주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 요거 하나 딱 중요하네. 유교. 그러니까 보통 불교인데 얘만 딱 유일하게 유교예요. 학교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그리는 문제. 얘는 자 봐봐 이렇게 향가는 독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6번은 초용가는 빨리 하고 10분간 쉴게. 요거는 빨리 하자. 요거는 좀 쉬운 내용이 되겠죠? 자 보세요. 그 처음에 이렇게 한자가 딱 나오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떤 것은 뜻이고 어떤 건 의미고 구별해서 다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향찰이에요. 향찰. 이게 향찰이에요. 향찰. 향찰. 자, 우선 초용가는요. 요걸 밑에 좀 신경. 이거는 고려가요 초용가야. 얘는 신라 초용. 초용가가 배경 지식이 있죠. 초용이라는 말을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초용이 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초용은요, 우리나라 초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의 아들이다. 또는 그 당시 신라 실제 초용을 묘사한 게 있어. 얼굴은 크고 코도 크고 눈빛은 푸른 빛이 난다 돼 있어. 그 눈이 푸른 사람이야. 초용 자체가. 그 당시 물건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벽안, 그 푸른 눈이라고 표현해서 벽안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초용이 누구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당의 아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신의 아들, 용왕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이다. 왜냐하면 푸른 눈을 가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라비아 상인인지 뭐 신의 아들인지 또는 무당의 자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이한 사람은 맞아. 그 당시에. 근데 이 초용이 어느 날 딱 이제 달 밝을 밤에 경주에서 딱 놀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있을 거야. 결혼해서 부인이 있어. 근데 딱 이제 달 밝은 밤에 한 바퀴 딱 경주 한번 구경하고 싹 집에 들어오니까 문을 탁 열었거든. 근데 아내가 이불 속에 다리가 4개가 있는 거야. 아니 그 2개 중에 내 아내 거야. 그럼 2개 누구 거긴? 그래서 지금 바람을 피우고 사는 거야. 보통 남편 같아서 막 돌 거 아니야. 이 새끼 죽여 말아. 어디 우리 아내를 겁탈해. 죽이니 많이 죽여버려도 시원찮은 놈인데 근데 초용은 문을 탁 닫아. 그리고 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달이 4개 중에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 거니?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바람 피고 있는 그 남자가 그 소리 들은 거야. 야 초용이 왔어. 네 남편 왔어. 그리고 나서 문을 탁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초용님. 만약에 초용이 찌질한 남편이었다면 그 소리 하면은 야 네 남편 우리를 용서해주네. 저 뭐야 병신 같은 거 아니야? 하고 더 바람 피웠을 텐데 그 당시 초용은 거의 신급인 존재. 아까 말했던 뭐 아라비아 상인이든 용의 아들 뭐의 아들인가를 하여튼 신급인 존재야. 그 당시에 초용은 분위기가. 근데 신급인 존재고 권력가인 초용한테 초용이 그런 얘기하니까 뭔가 위협이 있잖아. 우리도 무섭잖아. 그래서 그 바람핀 놈이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용.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초용 당신의 얼굴이 있는 곳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도망을 가요. 자 그때 초용은 용서해주고 일종의 바람핀 사람을. 자 이게 배경설화예요.
그런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 자, 날 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보자. 과연 아내가 바람 피웠는데 남편이 이걸 용서한단 말이야? 아마 이거는 뭔가 상징적이고 의무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실제 초용은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신이라고 해봅시다. 신급 또는 아랍의 성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당시에 신랑 역병이 드는 거예요. 역병.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옛날 사람들 역병이 들면 귀신 든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실제 그때 아내가 몸이 아파. 역병이 걸렸어. 그러면 역병이 붙다는 것은 그 당시 개념으로 아내 몸에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람 피우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아내 몸에 귀신이 붙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몸에 귀신 붙어가지고 아내를 지금 병에 걸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초용 같은 신급 존재가 나타났으면 야 너 이리 와 죽여버리면 되는데 또 얘는 또 신급이지만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 거니? 라고 하는 순간 그 귀신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처용이 있는 곳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역병이 물러갔다는 이런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자 그때부터 우리나라는요 신라 때부터 역병이 돌 때마다 처용의 사진을 다 붙였어. 그림을 다 붙였어. 집마다 대문에다. 그래서 그 처용이 역병이 생길 때마다 처용의 그림을 벽에 붙이는 풍습이 시작됐는데 그게 고려 조선까지 계속 전승되었겠지. 그래서 이게 처용가는 신라 처용가지만 고려 처용가돼 있다는 거야. 왜 그러겠니? 이건 역병을 쫓는 주문 같은 거니까 좋아하지 않았겠니? 좋아했을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도 처용가가 있었어. 내용 거의 비슷해. 그리고 또 이 처용가가 이 사진이 이 처용가 그림이 이게 약간 이거 어떤 추상화 시켜서 우리의 부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용가 노래가 대한민국 최초의 부적이죠. 부적이 시초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처용가 그림이 또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오니, 그 도깨비 또는 부적의 또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문화의 99%가 우리나라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은 또 처용을 아주 비슷하게 그리는 그랬죠. 오니처럼 도깨비 뿌리 2개 달리고 사람 잡아먹는 걸로. 그게 이제 약간 변형됐죠. 그리고 또 일본에 또 부적들 쓰는 거 있잖아요. 일본 부적들 그게 처용의 사진을 변형시키고. 또 우리나라도 처용을 사진을 변형시켜가지고 처음에는 얼굴 크게 나왔는데 나중에 괴물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필슨 코리아 우리나라 붉은 악마죠. 붉은 악마의 그 그림도 처용을 보고 그린 그림이거든. 악마처럼 그렸죠. 그러니까 점점 얼굴이 좀 변형되었겠죠. 그죠? 왜 역신을 이겨내야 되니까 얼굴이 무섭게 그리는 걸로 많이 변형됐을 겁니다. 시간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 처용이 많은 문화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이 스토리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셔블발기달의 셔블은 서울입니다. 셔블은 서울이란 뜻이야. 이게 그 당시 경주입니다. 셔블, 경주, 서울, 수도란 뜻입니다. 서울. 자, 서울 발기달에, 서울 밝은 달에, 서울 밝은 달에라니까 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시간적 배경은 달, 공간은 서울. 그 당시 신라 서울은 바로 경주잖아. 셔블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밤늦게 놀다가 이 말이야. 밤늦도록 놀다가 들어와 자리 보고 들어와 이부자리 이거 이부자리죠. 이부자리를 봤어. 자 들어와 자리를 봤는데 이부자리를 봤는데 이불자리죠. 이불자리를 봤는데 보고 가라리 내여라 즉 다리가 4개다. 다리가 넷이다. 넷이로구나. 다리가 넷이로구나. 지금 자 그러면 다리가 넷이로구나. 그럼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달리 말하면 뭐니? 역신, 역병을 일으키는 신. 역신의 아내 침범이야. 아내를 겁탈하고 있는 거. 아내 겁탈 합시다. 아내 겁탈. 역신이 아내를 겁탈하고 있는 거야. 바람 피운다기보다 겁탈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역신은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병에 걸린 아내로 우리는 은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병에 걸린 아내. 병에 걸렸어 아내가. 자, 둘은 내이였고 둘은 니용과 둘은 뭔데? 두 개는 내 건데 둘은 뭔데? 아내 다리지. 내가 누군데? 내는 화자잖아. 바로 처용이지. 둘은 내 건데 둘은 니용과 이 둘은 또 누가 되겠니? 바로 역신의 다리지. 역신의 다리잖아. 그 다음에 넘어가자. 본디 내해 다마라. 본디 내 건데. 본디 저 두 개 내 건데. 내 아내 건데. 이 말이죠. 본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자날 어띠 하랄꼬. 아자날 어띠 하랄꼬.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아자날 이거는 빼앗긴 것을 이 말이야.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어찌하리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 봐요. 무슨 말이니? 아, 우리 아내 빼앗겼네. 어떡하지? 그냥 직독직해하는 이런 느낌 들죠. 이거 왜요? 병신 아니야? 지질이 남편 아니야? 아니 멱살 잡고 죽이던가 해야지. 또 네가 10급이라며 처형이. 근데 왜 그렇게 어찌하러 이렇게 끝나버려? 그러면 언뜻 느낌이 뭐니? 체념이야 체념. 이게 뭐냐면 바로 체념한 거야. 아, 남편이. 체념과 관용이라는 거야. 관용, 용서야, 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빼앗긴 걸. 체념과 관용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게 만약에 얘가 찌질한 남편이었으면 그냥 바보 같지만은 얘는 신금이 존재라고. 신금이 존재가 이런 얘기하면 그럼 용서가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자가 어떡하려고 얘기하니까 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날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체념과 관용은 용서죠. 그러니까 이 역신이 감동받는 거야. 그래서 역신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 이거로 역신이 이것 때문에 역신이 감동받아. 그래서 역신이 도망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을에 역병이 될 때마다 처용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부적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줄여 볼게요. 보자. 자, 볼게요. 얘 팔구체 향가야. 팔구체 향가인데 공식적으로 향가의 마지막 작품이야. 아니 선생님 19체가 최근에 발달된 거니까 가장 발달된 거 제일 끝에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4, 8, 10이 골고루 사용됐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기록된 문헌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처용거예요. 팔구체. 자, 그리고 성격 보세요. 이게 축사의 노래죠. 축사. 자, 이 축사가 뭐냐면 뭐 축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 축출하다. 이거 빼내다. 사악하다. 즉 사악한 것을 축출하다. 사악한 것을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악한 것을 없애다인데 이게 바로 이 축사란 말이 축사의 노래가 여기에 나오는 벽사진경과 같은 뜻이야. 요게 요 뜻이다. 벽사진경 뜻 알아두세요. 벽사진경 알아두세요. 벽사진경은 사악함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물리치다 이 말이에요. 악마 물리치다. 아니 축사예요. 축사. 악마를 물리치다. 벽사진경 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와요. 한가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 개념은. 자, 그래서 얘는 벽사진경의 민속에서 형성된 무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부적이 되고 얘가 무속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가 무속신앙으로. 그래서 무속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무당을 찾아가면요, 막 괴물 같은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그림에. 그게 다 처용가를 다 그린 그림이에요. 처용. 다음에 봐봐. 고려와 조선조까지 계속 연이 축제로 개성된.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궁중 음악으로 할 때 이 벽사징경, 이거 처용과 춤을 추축이 되는 거야. 자, 귀신을 쫓아낸 축식이 되겠죠. 그죠? 축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려와 조선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려 시대 때는 내용이 좀 더 길어졌어. 내용이 좀 더 길어졌어요. 이렇게 쭉 길어졌어. 이렇게 좀 길어졌어. 근데 고려 처용가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 가끔씩 고려 처용가랑 이 두 개의 차이를 묻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돼. 내신 시험 문제야. 이거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